그 손등 흉터 뭐야?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리운전하던 벤츠가 미끄러지며 앞 트럭을 박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으로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겨우 살아가던 준호는 사시나무 떨듯 간절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꼭 보상하겠습니다. 그런 그를 본 강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살 때 바다에 빠져 죽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알 수 없었어요. 이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의 속초 바다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혹은 멈출 수 없는 슬픔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낡은 횟집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이 식도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바다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에 비하면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바다는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제 봐도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5년 전에도 이 바다는 똑같은 모습으로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마시지 않는 술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주치의는 혈압 수치를 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술은 이제 끊으셔야 한다고, 나이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진우도 알고 있습니다. 65의 나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쯤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매년 아내의 기일이 되면 진우는 이곳 속초로 혼자 내려와 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횟집 사장은 진우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 몇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매년 이날이면 진우를 봤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조심스럽게 물었었습니다. 혼자 오셨냐고, 괜찮으시냐고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술과 안주를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우보다 더 잘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지 말입니다. 소주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잔을 들어 올려 창밖 바다를 향해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술이 목구멍으로 쓰라리게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생생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술 냄새 나요. 오늘 또 회식이었어요? 아내는 언제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타박하면서도 그 안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때마다 멋쩍게 웃으며 변명했었습니다. 오늘만이라고, 부장들이 자꾸 권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아내는 고개를 지누으며 물수건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얼굴이나 닦고 자라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없습니다. 5년 전 아내는 진우를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의사들은 오래된 우울증이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바다에 아들을 두고 온 그날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다가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였습니다. 진우는 소주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 바다는 여전히 검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삼켜버렸던 그 바다 아내가 미치듯 울부짖으며 해경을 기다리던 그 바다. 일주일 동안 수색이 이어졌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여름날, 속초 바닷가는 뜨거운 여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욱이 파도 봐요. 우리의 진욱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작은 발로 모래사장을 밟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1년 내내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터라 아내가 간곡히 부탁해 마련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끼리 바다에 가자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3살이 되던 해 여름 진우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속초로 왔습니다. 아내 수지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기뻐했고 준서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해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진우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다고.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는 소주잔을 또다시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진우는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통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수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몇 달 전 집에서 화재 사고를 겪은 뒤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만 가도 움찔했고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때 입은 화상 때문에 아들의 작은 손등과 팔에는 붉고 짙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물은 불이랑 다르잖아. 시원하고 좋아할 거야. 진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준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작은 발로 파도를 밟으며 깔깔 웃었고 수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역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수십억 원이었고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급한 일이라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10분이면 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해해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으며 횟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10분, 20분, 30분.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법무팀과 연락하고 상대 회사 대표와 직접 통화하느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수지는 바닷가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준서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온몸이 떨리며 물가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진우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준서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출동했고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수색팀을 따라다녔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서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진우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준서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공식적인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우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준서가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엄마를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아내를 진우는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고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손을 놓쳤어요. 내가 한눈을 팔았어요. 수지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우 역시 제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날 아내와 아들 곁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애초에 속초에 오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진우를 괴롭혔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일상을 유지했고 진우와 함께 준서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있던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준서와 함께 그녀의 영혼 일부도 바다에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수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명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수지는 준서를 잃은 그날부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20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멈추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소주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아내가 울부짖던 모습, 아들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모래사장에 남아있던 모습, 해경 헬리콥터가 바다 위를 맴돌던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까지도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만 안 받았어도. 진우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그날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단 1분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다고 수천 번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소주를 한 잔 더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탓에 금방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취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김 부장에게 이미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겠다고. 소주병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덧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고 다만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횟집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대리기사 불러드릴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탁하네. 사장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여전히 검고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얀 포말이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준서를 삼켜버린 바다, 5년 전 수진의 유골을 뿌린 바다. 준서야, 정말 이 차가운 곳에 있는 거니?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바다가 아들을 삼켜버렸는지, 아니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희망은 독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내가 그 희망에 매달리다가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요. 대리기사 곧 도착한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횟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파제에 기대어 서서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철썩 철썩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거기 있는 거냐? 진우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파도만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속초 시내 종합병원 8층 중환자실 앞 복도였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모니터 기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B-, B-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그 소리가 멈출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완치가 아니라 그저 시간을 버는 것뿐이라고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의 전부였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너를 키웠다고. 준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은 없었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온 삶만이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준호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준호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았기 때문에. 용돈을 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졸업 후에도 여기저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수백만 원, 입원비와 약값,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은 늘 떨렸습니다. 피로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준호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하얀 천장. 모든 것이 너무 하얘서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 하얀 시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손이었는데요. 엄마. 어머니는 준호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준호야, 일 끝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좀 쉬려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리기사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머니 앞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이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때 준호는 자신이 잡은 손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짙고 거무스름한 화상 자국 손등에서 팔뚝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 어렸을 때 생긴 거라고 어머니가 말해줬습니다. 화재 사고 때문이었다고요. 준호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엄마만 나으시면 돼요. 준호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손, 겨울마다 그의 꽁꽁 언 손을 감싸주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병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찬 기운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대리기사 앱을 켰습니다. 오늘 벌써 4번째 호출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면 1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새로운 호출이 떴습니다. 속초 바닷가 쪽 어느 횟집 앞. 준호는 곧바로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곧장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차가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차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으며 히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여름엔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차라도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소리였지만 일단 오늘은 움직여줬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준호는 속초 바닷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히터가 고장나서 차 안은 꽤 추웠습니다. 준호는 입김을 호호 불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찬바람에 시렸습니다. 추운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보다는 자신이 추운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10분 후 도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준호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겨울 바다로 향하는 도로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간간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초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깊어진 주름,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어느새 65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 그는 45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리기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옷차림하지만 뭔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어깨는 긴장한 듯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속도로 타기 전에 잠깐 쉬어가도 되겠나? 대리기사는 백미러로 진우를 바라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편한 곳에 세워드릴까요? 응, 주유소 아무데나. 몇 분 뒤 차는 고속도로 진입 전 한적한 주유소에 멈춰 섰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술 기운으로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주유소 한쪽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피우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외인 날이었습니다. 대리기사 청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다가 문득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 청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티나네.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밤이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돌려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나? 네, 암 투병 중이세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가. 청년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청년의 손은 말할 때도 핸들을 잡을 때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안과 책임감이 그의 젊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리기사를 하나? 다른 일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30 초반의 나이 자신이 30이었을 때는 무엇을 했던가.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사업체를 키우느라 정신없어 뛰어다니던 시절 밤을 새운 적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처럼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나? 내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 지금의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배를 든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습니다. 사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 말로는 제가 3살 때 바닷가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해요. 화상 흉터가 있었고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닷가, 3살, 화상 흉터.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연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두근거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흉터는 어디에 있나? 진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른손을 잠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였지만 손등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흉터, 20년 전 아들의 작은 손에 남았던 바로 그 흉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던 그날 아내가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며 입었던 화상, 손등에서 시작해 팔뚝까지 이어진 그 긴 자국.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거라고. 진우는 손을 뻗어 청년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팔뚝까지 이어지는 그 긴 흉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춰섰습니다. 아니다. 이건 착각이다. 20년 동안 그리다 보니 이제는 누구에게서든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하는 것뿐이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진우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죠. 청년은 소매를 내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임감과 다짐만이 또렷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저택에서, 회사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굶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삶은 아니었다. 차, 다시 출발할까? 진우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진우 역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은 혼란투성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3살배기 아이, 손등의 화상 흉터, 친부모를 모르는 청년.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저 우연히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면? 그 실망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속초 바닷가, 파도 소리, 아내의 울음, 그리고 사라진 아들. 여보, 우리 애 어디 갔을까요? 정말 죽은 걸까요? 죽기 전까지 아내는 그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진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저 청년이라면, 진우는 백미러로 운전석의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하게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책임감 있고 성실해 보이는 뒷모습. 만약 아들이 이렇게 자랐다면 어땠을까?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화상 흉터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예상보다 한적했습니다. 11월 중순, 평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차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차선을 정확히 지키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 2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적어도 자신이 맡은 일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뒷좌석의 손님은 조용했습니다. 처음 주유소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슬쩍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완전히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계기판의 외부 온도계는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춥다니 올해 겨울은 일찍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유리에 닿는 순간 그것은 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눈은 이제 폭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발이 몰아쳤습니다. 준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시속 100km에서 80km로 다시 60km로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작동시켰지만 눈은 계속해서 앞유리를 덮었습니다. 도로 위도 이미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눈이 많이 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뒷좌석의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응, 천천히 가게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더욱 속도를 줄였습니다. 시속 50km 다른 차들도 하나둘씩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면 운전을 멈추는 게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차를 세우기에는 애매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휴게소까지는 아직 10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폭설 속 운전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 계속 불안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부족한 돈, 쌓여가는 피로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눌렀고 그 무게가 핸들을 잡은 손까지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절대 사고 내면 안 돼.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고를 내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수리비, 보험료, 그리고 이 일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절대 사고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눈발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차체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며 옆 차선으로 밀려났고 그 순간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차체 옆면에 긁힌 자국이 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큰 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차를 갓길에 세우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진우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도 전에 준호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설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준호는 부딪힌 트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럭 기사가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꺾일 정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트럭 기사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트럭은 큰 차량이라 그런지 사이드미러가 약간 긁힌 정도였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수리해야 하는 거 알지? 너 보험 있어? 네,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보험은 있었지만 자기 부담금이 문제였습니다. 최소 50만 원은 나갈 것이었습니다. 지금 준호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다음 달 월세로 낼 돈. 모든 게 빠듯했습니다. 트럭 기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휴, 오늘 재수 없네. 야, 보험 처리해. 내가 보험사에 전화할 테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트럭 기사가 전화를 하는 동안 준호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차체 옆면에는 긴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나? 진우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준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돌아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나는 괜찮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 걸까?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잠시 손 좀 내밀어 보게. 진우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호의 손등과 팔뚝에 드러난 화상 흉터 폭설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붉은 자국.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작은 손에 남았던 바로 그 흉터. 위치도 같았습니다. 모양도 같았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흉터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릴 때 화재 사고로 생긴 겁니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화재.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기 한 달 전 집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아들이
그때 화상을 입었었죠. 그 흉터가 지금 이 청년의 손에 있었습니다. 손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진우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네, 사고는 신경 쓰지 말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야.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 자네는 신경 쓰지 말게. 트럭 기사한테도 내가 이야기하겠네. 준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트럭 기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트럭 기사는 명함을 보더니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 처리가 끝나고 진우는 준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출발하세. 다음 휴게소까지만 가면 되네. 하지만 정말 괜찮으니 일단 출발하게.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진 아들의 손. 그 따뜻함과 거칠음, 고생의 흔적이 진우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가득 막혀 있었고 제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님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진우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대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한 저택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검은색 철문, 그 너머로는 넓은 정원과 3층짜리 양옥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런 집을 처음 봤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대리비를 계산했습니다. 원래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자네 수고비내 밖에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돈을 준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함께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명함이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박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흥그룹 회장 한진우. 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대흥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건설,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 그런 그룹의 회장을 자신이 태우고 왔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일말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연락하게. 약속하게. 하지만 약속?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과 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그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대리기사와 손님일 뿐인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집사가 놀라 뒤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괜찮네. 혼자 있고 싶으니 들어오지 말게. 알겠습니다. 집사는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진우는 서재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첩 20년 동안 수없이 펼쳐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우 역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진우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했던지 모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아들이 떡을 쥐고 웃고 있습니다. 볼은 통통했고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살 생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었고 아내와 진우가 양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그땐 정말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작은 손에는 아직 화상 흉터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뒤 그 손에는 붉고 긴 화상 흉터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 그 청년의 손처럼. 진우는 사진을 다시 사진첩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잠결에 풀린 듯 했습니다. 김 부장, 미안하네, 이 시간에.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한 명 조사해줬으면 하네.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대리기사 청년인데. 이름은? 진우는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줄 테니 그걸로 신원을 확인하게, 그리고 가족관계, 출생기록, 모든 걸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부탁하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표정, 손, 모든 것이 아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똑같다기보다 아들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재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입니다. 들어오게.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상자 김준호, 남 32세. 현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직업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대리기사. 다음 페이지. 가족관계 모 김선영 여 58세.
서울대병원 입원 중 위암 사기. 부정보 없음. 다음 페이지. 특이사항 본인 출생 기록 불명확. 1995년 강원도 속초시 해변에서 발견됨 추정 나이 3세. 발견 당시 우암 및 손부에 화상 흉터 존재. 김선영이 임시 보호 후 입양.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속초. 3세. 화상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날짜 1995년 7월 23일.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아들이 바다에서 사라진 바로 그날. 진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더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았던 아들.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하게, 힘겹게, 혼자 견디며.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래 울고 난 뒤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김선영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게 왜 아이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모든 걸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가려 하자 진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내 아들이야 확신해. 김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진우가 어떤 20년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이 다시 밝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준호는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르지도 않은 채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샤워도 하지 못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항암 치료를 계속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를 넘기기 힘들 거다고.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도 밤새 운전하며 찬바람을 맞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요. 제가 꼭 치료비 마련할게요. 준호는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고 준호는 엄마와 자신만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빠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준호는 물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슬퍼 보이는 엄마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실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날 밤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바닷가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 엄마가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저를 키웠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이를 잃었거든. 교통사고로 3살짜리 아들이었어. 그 아이를 잃고 엄마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바닷가에서 울고 있더라. 딱 우리의 또래였어. 그래서 엄마가 데려온 거야.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닷가에 혼자 두고 간 사람들, 자신을 찾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신을 키워준 이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준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 돈을 벌러 가야 했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어제 받은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대웅그룹 회장 한진우. 그리고 전화번호.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하루 3가지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고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벽을 짚으며 버텼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 200만 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은 70만 원. 아직 13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치료 일정은 내일로 다가왔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선납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입금해 주셔야 내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네, 늦어도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저녁 6시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뿐이었습니다. 8시간 안에 13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은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도 초과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주소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연락처는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 매니저, 식당 사장, 몇몇 알바 동료들 그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준호의 손가락이 맨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강진우. 지난주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누를까,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선불을 부탁해 볼까 아니면
대리기사 앱 본사에 연락해서 급전 대출을 알아볼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복도 구석에 서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보고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5시, 준호는 식당 사장에게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급여를 선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가게 운영이 빠듯해. 다음 달에는 꼭 챙겨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사장님, 제발요, 정말 급합니다. 어머니가.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더 말할 수 없어 식당을 나왔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 10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님, 선납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6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내일 치료가 취소됩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저녁 식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준호만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1번, 2번, 3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속초에서 대리기사를 했던 김준호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 기억하네. 무슨 일인가?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부족해서요. 혹시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꼭 갚겠습니다. 꼭. 목소리는 끝까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130만 원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입금해야 해서. 알겠네. 내가 바로 처리하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 거야.
DNA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20년 동안 찾아 헤맸다고, 이제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회장은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받아들일까? 20년 동안 찾지 못한 아버지를, 자신이 고생하는 동안 부유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회장은 눈을 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와 원무과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탁한 130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필요할 추가 비용까지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원무과를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천히 갚게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네. 준호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준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있었고 준호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괜찮아요. 치료비 마련했어요. 내일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고생이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을. 들어봐. 엄마는 알아. 내 몸이 어떤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아야 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친부모님 말인데.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가 평생 친부모를 찾지 않으려 했다는 거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너 혼자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찾아봐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를 찾아준다면 엄마는 기쁠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엄마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면회 시간이 끝나고 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친부모. 한 번도 찾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어머니는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5시,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20년 전 속초 바닷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이 떠올랐고 그날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김 부장이 두고 간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열어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새 봉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평생 흔들리지 않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 눈물을 삼키며 아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검사 대상 강진우, 김준호.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친자 관계 확률 99%.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진우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두었던 죄책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며 흐느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지만 아들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서재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았네. 내 아들이 맞았네. 김 부장도 울먹이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온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 충격을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각오했습니다. 천천히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아들이 받아주길 기다리기로. 그는 아들을 키워준 엄마에 대한 보고서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신고하지 않은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어머니였던 그녀를 그는 이해했고 감사했습니다. 창밖의 아침 햇살을 보며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빠가 곁에 있어줄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는 오늘 저녁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서재를 나섰습니다. 준호는 성북구의 고급 주택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리기사로 손님을 내려주던 바로 그 저택이었지만 오늘 그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값싼 옷이었지만 가능한 한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한 뒤 다시 15분을 걸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조명, 분수까지 있는 풍경은 그의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초라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사의 안내로 저택 안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2층 서재 앞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강태산 회장이 창가에서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준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돌아섰고 준호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치료비를 갚겠다고 말했으나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호 씨, 오늘 자네를 부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네. 회장은 책상에서 서류와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1995년 7월 23일 속초 바닷가에서 발견됐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말게나 그날. 나도 속초에 있었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아들을 잃었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 돌잔치, 3살 생일 사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강태산과 그의 아내가 행복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해냈지만 손에 화상을 입었네. 그 흔적이 남아 있었지. 회장은 속초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래성을 싸는 아이의 손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사진 속 아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네. 해경까지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나는 아이가 바다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5년 동안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없었네. 그리고 아내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네. 준호 씨. 자네는 내 아들이네. 준호의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아, 2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미안하다. 준호는 말을 잃었고 두 사람 사이의 긴 침묵은 깊고 뜨거웠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말을 들은 뒤에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아니었고 완전한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닫아놓았던 마음 한쪽이 갑자기 열려버린 듯한 감각. 혼란스럽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 이해한다. 내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것도 알아. 준호는 입술을 떨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전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찾았다. 미친 사람처럼. 온 나라를. 그런데 내가 바닷가에서 실종된 지 48시간이 넘자 경찰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 기적을 바랄 뿐이었지. 그런데 내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산 줄은 몰랐다.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감정이 스스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럼 그동안 나는 매년 내 생일마다 초를 켰다.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고 내 잘못을 용서받길 바랐다.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간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분도 아들을 잃고 자신을 데려왔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준호는 어느 쪽도 탓할 수 없었다. 그냥 두 사람 모두 잃어버린 자리를 어떻게든 메우며 살아왔다는 것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너를 다시 잃고 싶진 않다.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게 준호에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 그의 인생에서 사치처럼 느껴졌던 그 단어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그의 손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버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요. 그냥 서로 잃어버렸던 거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잃어버린 거지 버린 게 아니야.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이 관계 천천히 맞춰보고 싶어요. 회장은 그 한마디만으로도 숨을 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다. 내가 편한 속도로. 그렇게 준호와 회장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록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20년 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조용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시간에 깊은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